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법무법 위인 디라이트의 김동환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희 법인은 스타트업들을 위한 법률 자문 서비스를 이제 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스타트업들이 이제 초기 단계에서 기술 개발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그 기술을 이용해서 투자를 받거나 하는 과정에서 혹은 그 기술을 이용해서 상용화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그 재산을 좀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문을 좀 많이 드리고 있고요. 그 관점에서 사실 여러 가지의 보호 방안들이 있지만 특히 오늘은 부정경쟁방지법이라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비밀이나 아니면은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부정경쟁 행위 무엇이 있고 어떤 식으로 조금 그 법리들을 알고 있어야 추후에 사업을 진행할 때 도움이 되는지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크게 이 세 가지 파트에서 좀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례 형태로 몇 가지 그냥 이제 좀 사안을 전제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몇 개를 준비했는데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흔히 영업비밀의 형태로 보호받는 게 있습니다. 특허도 사실 종용 특허를 가지고 계시면 사실은 좋죠. 여러 가지 방면에서 좋은데 지금 간단하게 살펴보겠지만 일단은 이 특허를 출원해서 등록을 하면은 해당 특허 청구항에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제 동의 없이는 쓸 수 없는 배타적인 효력이 부과되기 때문에 좋은 것도 있고 그 권리 자체는 이제 국가에서 인정해준 권리이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투자를 받기에도 용이한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권리를 다 특허로 등록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특허 중에 BM 특허라 그래서 그 컴퓨터를 이용한 어떤 방식에 관련된 업무 방식에 대해서 특허를 받을 수는 있지만 제가 짠 알고리즘 혹은 그 소프트웨어 그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은 특허로 등록이 불가능하고 그게 이제 또 저작권으로 넘어가면은 소스코드나 데이터베이스는 저작권으로 보호는 되긴 하지만 저작권 말고도 이제 영업비밀이라는 형태로도 보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특허로 모든 걸 등록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허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노하우라는 게 수반이 되고요. 그 노하우는 저희만 알고 있어야 되는 어떤 영업비밀의 형태로 보호가 돼야겠죠. 그래서 이제 기술을 개발하실 때 어떤 것들을 특허로 등록할지 등록하지 않을지 부분에 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하시고요. 물론 특허 등록이 된다고 하더라도 특허를 등록을 한다는 거는 이제 등록 출원 등록 과정에서 공개라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특허 내용이 다 공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말 핵심 기술이 아니라 이 기술을 제가 공개를 하면은 이걸 이용해서 다른 기업들이 개발을 더 빨리 할 수 있다. 그런 시장이다. 기술의 주기가 되게 짧은 시장이다. 라고 하면 사실은 특허로 등록이 가능해도 영업비밀을 유지하는 경우도 엉망이 있어서 우선은 이 부분에 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하시고요. 사실 저희는 오늘 영업비밀 관련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 사진이 이제 뭐냐고 하면은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이제 코카콜라 레시피를 보관하는 근거거든요. 영업비밀을 얘기할 때 여러 가지 형태를 얘기하지만 대표적으로 드는 예가 이제 그런 레시피입니다. 이제 사실 아직까지도 코카콜라를 어떻게 만드는지는 모르고 기술이 100년 넘게 보호가 되고 있죠. 코카콜라는 그걸 기반으로 되게 왕성한 사업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영업비밀 대표적인 예고 우리나라에서는 영업비밀의 정의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짧아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그 밖의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조금 답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이제 흔히 이걸 요건이라고 해서 세 가지로 구분을 해요.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라는 부분이 있죠. 이걸 비공지성이라고 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 경제적 유용성이라고 하고 비밀로 관리되어야 된다. 비밀성, 비밀 유지성 세 가지가 있는데 사실 실무에서는 이 앞에 두 개를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비공지성 같은 경우에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죠. 그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정보면 당연히 저희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경제적 유용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포괄적으로 인정되고 있어서 그 영업비밀이 플러스적인 어떤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게 아니라 제가 이 데이터나 영업비밀을 만들기 위해서 자본을 투입했다. 라는 사실만 인정이 돼도 경제적 유용성이 인정이 돼서 이 부분은 실제로 저희가 준비를 할 때 영업비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가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사실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비밀 관리성입니다. 이 부정경쟁 방지법 자체가 이제 뭔가 부정경쟁을 방지한다. 부정경쟁을 왜 방지하지? 생각을 해보면은 힘이 센 플레이어들이
힘이 적은 플레이어들을 이래저래 괴롭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법률이다 보니까 이 법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이 시장 경제에서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계속 점점 힘써와서 개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 비밀 관리성 관련해서도 되게 법령에 대한 개정이 되게 많이 이뤄졌습니다. 사실 2019년에 개정된 이후에는 훨씬 관리성에 대한 어떤 범위가 넓어졌는데요. 간단히 살펴보면 예전에는 상당한 노력에 의해서 비밀로 유지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밀 관리에 대한 어떤 노력 의무, 너네가 영업 비밀로 인정받으려면은 자체적으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그러면 상당한 노력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법원에서 여러 가지 판례가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2015년에 개정이 돼서 상당한 노력이 합리적인 노력으로 이제 좀 변경이 됐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상당한보다 합리적인 조금 더 이제 완화됐지만 합리적인 노력이 뭘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그런 걸 다 떼버리고 비밀로 관리만 되면은 그 비밀 관리성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사실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영업 비밀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훨씬 넓어진 상황입니다. 저희한테는 좋은 어떤 법 개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은 이 법 개정 이후에 영업 비밀에 대한 판단이 워낙 이렇게 모호하기 때문에 실제로 영업 비밀로 인정될지 안 될지는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법원의 판단을 따르는 경우가 많은데, 기존의 판단들은 사실은 이 개정 전에 이 법조문을 가지고 이루어진 판단들이 많았어서 이 비밀 관리성 가지고 많이 다퉜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법 개정이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이후에는 좀 포괄적으로 비밀이 인정이 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내용을 그냥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흔히 이 비밀 관리의 방법이 지금은 일부 맞지 않을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보통 법원에서 제시하는 대표적인 사례들을 좀 뽑아보면은, 첫 번째, 영업 비밀의 지정 및 표시. 너무 당연한 부분이겠죠. 저희가 영업 비밀을 하고 싶은 문서들이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뭐 영업 비밀하고 confidential 이런 식의 기재는 필요하고, 사실은 이제 회사가 클수록 영업 비밀로 레벨화해서 관리를 하고 거기에 따른 내규를 만들어 놓긴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영업 비밀의 지정이 가장 큰 이야기고요. 누가 봐도 영업 비밀인지를 알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접근 권한자 제한 및 영업 비밀 보호 의무 부과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이 4번의 물리적 제한이랑도 이어지는 부분인데, 뭐 공용 오피스에서 사업을 하거나,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딱 시설을 갖춰놓고 영업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영업 비밀을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는 경우가 뭐 흔치는 않아요. 다만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최근에 이제 AWS 같은 그런 클라우드 서버를 많이 쓰니까 데이터베이스에서 거기서 영업 비밀 폴더를 따로 정하고 그 영업 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특정 CTO든 아니면 일부 개발 부서든 그 특정 부서에게만 부과한다거나 이런 식의 액션은 지금도 충분히 가능하시고 싶거든요. 이런 식의 조치를 취해 놓으면은 이제 영업 비밀을 조금 더 인정을 해줬고요.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회사의 모든 직원들이 다 접속 가능한 데이터다. 그래서 그거를 회사 직원이 세상하면서 가지고 나왔다. 이게 영업 비밀에 해당하냐? 사실은 예전에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은 다툼이 있었고 실제로 영업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한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보통은 접근 권한자를 좀 지정해 놓을 필요가 있다. 최소한의 방식이라도 얘기를 하고요. 세 번째는 제3자 또는 거래 상대방에 대한 표시, 조치 부분인데 이 앞에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회사 내부적인 영업비밀의 관리 측면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저희가 처음에 케이스로 말씀드린 저희 하청업자 혹은 저희와 거래하는 협력하는 업체들과 얘기를 했을 때의 조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부당 경쟁 행위랑도 좀 연관이 있어서 뒤에서 조금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정리하면은 영업비밀이 일단 개념적으로는 이렇고 비밀 관리를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만 이제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 비밀 관리성 자체가 이제 되게 빈번하게 문제되는 쟁점이고 이 빨간색, 파란색 읽어보시면은 법원에서 그래서 영업비밀이라는 건가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건가 사실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비밀진술 서약서도 썼고 뭐 아이디어 패스워드도 산정했는데 표시를 한 적이 없고 특정 책임자로 지정을 안 했고 그리고 외장하드의 복사가 용이하고 막 이래가지고 영업비밀이 아니다 이런 식의 판례인데 저희는 이제 뭐 이 판례를 스터디할 건 아니지만 이 빨간색 부분들을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보면서 이러이런 조치들을 이행을 해야 영업비밀로 조금 더 인정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영업비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당경쟁 방지법이다 보니까 영업비밀을 가지고 내가 탈취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그걸 제한하고
처벌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 행위라 그래서 이제 크게 6가지가 있는데 뭐 이거를 이제 다 저희가 볼 건 아니고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영업비밀을 이용해서 국내에서 영업비밀 침해가 이루어지는 거랑 영업비밀을 해외로 유출시키는 행위를 구분해서 처벌을 하고 있고요. 해외로 유출해서 침해하는 행위를 훨씬 더 처벌 규정이 세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합리적인 어떤 성향의 차이죠. 네, 그렇기는 하고요. 그래서 이제 영업비밀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면은 내가 영업비밀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무조건 영업비밀 침해 행위로 법에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 나는 그러면은 안전한가? 라고 이제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아까 말했듯이 요 제3자 또는 거래 상대방에 대한 조치로서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소위 이제 NDA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상대방과 내가 제공하는 이 자료는 영업비밀이고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 라는 식의 조치를 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이거는 그냥 부당경쟁 방지법 관련된 내용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이제 계약관계에 따른 효력을 또 부과할 수도 있잖아요. 법에 따라서 돼 안 돼가 아니라 나랑 너랑 이렇게 약속을 할 거야 라는 부분이 있고 사실은 그렇게 이제 정하는 게 더 명확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당연히 저와 상대방 회사랑 관련된 계약을 할 때 우리는 영업비밀을 이걸로 할 거야. 그리고 영업비밀에 대해서는 이런 조치를 취해야 돼. 라는 식의 NDA나 관련된 내용이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 영업비밀 계약서에 따라서 상대방이 위반하면은 계약 위반이야. 에 따라서 액션도 취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영업비밀에 대한 침해 행위가 발생했어. 그래서 너네는 손해배상뿐만이 아니라 형사처벌까지도 받아야 돼. 라고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양방향, 투트랙으로 고려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는 이제 대내적으로 네, 그건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법상 구제 방법인데요. 이제 뭐 인지청구권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웬만한 권리 같은 경우에는 다 이런 권리가 보호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영업비밀 침해 행위가 계속 일어나니까 이제 법원에 영업비밀 침해 행위 할 수 없도록 해주세요라고 이제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하나 있고요. 예,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 조항이랑 거기에 따른 손해액의 추정.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이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는 제도가 몇 없는데 이 부당경쟁 방지법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네,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2021년에 개정이 됐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제를 받으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형사처벌 조항도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영업비밀 침해 행위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상대방에게 계약 위반이랑 형사처벌 혹은 우리가 여기에 따른 뭐 고소고발을 하겠다라고까지 이제 진행할 수가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방법이 있다고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영업비밀을 개념적으로 일단 살펴봤고요. 예, 저 특허는 간단하게 오늘 얘기할 건 아니라서 그냥 설명을 드리면은 특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특허를 출원해서 등록이 되면은 제가 이거를 특허 경영을 실시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특허로 등록된 걸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이 특허 권리자가 독점할 수 있는 어떤 개념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간은 20년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코카콜라 레시피 같은 경우에는 100년이 지나도 남들이 모르니까 권리로서 보호가 되는데 특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취지 자체가 특허 등록을 했을 때 그 발명한 자의 그 기여를 인정해서 권리를 20년 동안 보호해주되 일정 기간이 지나면 누구나 쓸 수 있게 만들어서 이 사회의 그 기술적인 발전을 좀 이렇게 하자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좀 기한이 정해져 있고요. 이 특허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인 한계가 있어서 이제 보통 이제 국내 출원한 다음에 해외 진출하실 때 이거를 해외 특허를 출원하냐 아니면 어떤 트랙으로 출원을 하냐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시는데 지역적인 한계가 있는 권리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특허 출원 등록이 되면은 우리나라에서만 지역적인 범위 내에서만 보호를 받고 영업비밀은 그렇지는 않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보통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생의 효력을 유지하기 때문에 더 따지고 나가면 이 계약의 뭐 중거법이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상대방과 나와의 그 계약 관계에 따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더 장점인 부분도 있습니다. 예, 특허는 하나 사례로 가져온 건데 이건 이제 그 아마존의 이번 클릭 특허라고 하죠. 특허를 얘기할 때 이 특허도 얘기 많이 하는데 요건 이제 그 아마존에서 클릭과 동시에 결제가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특허고 요게 이제 자들은 이 특허 하나로 2조의 가치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종종 하시죠. 그래서 이제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으면 원칙적으로 좋죠. 제일 좋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영업비밀로서 보호를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가지고 왔고요. 요거는 이제 그냥 저희가 이 자료가 아마 배포가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특허랑 영업비밀의 차이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영업비밀의 개념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는 유출행위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이 사례는 내부적인 어떤 영업비밀 유출 행위입니다. 사실 외부 협력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업비밀 침해 행위보다 저희가 이제 기업들을 도와주다 보면은 주로 더 문제되는 경우가 직원이 경쟁사로 이직을 한다. 그때 이게 되게 핵심 개발자였는데 우리가 개발한 게 그쪽에서 쓰는 건 아닌가? 쓰는 걸 내가 그러면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는데 그러면 상대방이 그걸로 개발을 하는지 마는지 어떻게 알지? 아니면 이거를 내가 당장 이 직원만 압박할 수 있는 건가? 아니면은 경쟁사까지 압박할 수 있는 건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보통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것도 이제 나가더라도 저희 기술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대기업으로 이직했을 때 저희 기술을 사용하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는 되어 있고요. 사실상 실질적인 다툼은 대기업으로 이직보다는 그냥 이제 경쟁사로 이직했을 때 이런 갈등, 그 여기에 따른 법적인 분쟁이 더 많이 발생을 하고요. 네.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관련된 이제 어떤 법령들, 관련된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내용 중에서 이 가랑 라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면은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라고 해서 법상으로는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것도 처벌하고 그 취득한 거를 사용한다 혹은 공개한다 까지도 각각 처벌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라 같은 경우에는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는 좀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사례에서 이 라는 제가 그 이직하려고 하는 저희 직원, 그냥 개발자라고 할게요. 개발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이겠죠. 너는 이러이러한 계약관계에 따라서 회사와의 영업비밀로서 유지할 의무가 있는데 너가 이거를 경쟁사로 가져가서 쓰면은 우리 회사에게 손해를 입힌다. 그런 목적으로 이제 제공을 하는 거다. 라고 해서 라로 이제 뭔가 공격을 해볼 수가 있을 거고, 나 같은 경우에는 너 경쟁사가 이직한 직원에게 영업비밀을 취득했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부정한 수단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걸 사용을 해? 그러면 너네도 영업비밀 침해야. 하고 이제 주장할 수 있는 조항이 있고, 물론 여기서는 부정한 수단이다. 이게 좀 핵심이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 입장에서는, 경쟁사 입장에서는 나 이거 영업비밀인지 몰랐고 이 이직하는 직원이 그냥 자기가 개발했다고 했고 너네 직장에서 쓰던 개발 업무상 결과물이 아니라 그랬어 하고 이제 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은 이게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한 거냐 아니면 이 어떤 부분을 썼느냐, 이 부분이 사실은 되게 실무에서는 많이 이슈가 되고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아래 내용들은 케이스인데 이제 그냥 아까 말씀드린 걸 요약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냥 경쟁사에 이직을 했다는 것, 그리고 그 경쟁사에서 영업비밀을 사용한다는 것, 그 사실만으로도 이 손해를 입힐 목적 같은 경우에는 인정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이 부정한 수단 관련된 부분이고,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건 아닌데,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뭐 어떤 식의 고려를 하냐면은, 예를 들어 제가 경쟁사예요. 그리고 제가 다른 데에서 제가 B라는 경쟁사고 A라는 회사에서 개발자를 빼오고 싶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용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B는 A의 개발자에게 접근을 해서 이직을 할래? 라고 하고 그 관련된 영업비밀을 우리한테 갖다 줘라는 내용은 최대한 말하지 않겠죠. 그리고 A는 그 정보를 일단 가지고 나오겠죠. 그리고 B 입장에서는 A라는 개발자를 같은 경쟁사라고 하더라도 여러 프로덕트를 개발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A에서 있던 개발자가 하던 프로덕트가 아닌 아예 전혀 별개의 팀에 이제 보통 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업무 관련성이 없고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하지 않았다는 거를 좀 강화하기 위해서요.
그러면은 A라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 프로덕트가 뭐 이직하고 한 달, 두 달 만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개발자가 B라는 곳으로 이직을 했는데, 그리고 그 뭐 AWS 기록이나 아니면은 회사용 컴퓨터를 쓰도록 해서 포렌식을 해봤더니 이게 뭔가 기술을 가지고 나간 흔적은 있고 해당 소스 코드나 이런 걸 개발자가. 그리고 B로 갔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뭔가 B도 관련된 개발 좀 진척이 있는 것 같고. 근데 보통 그런 경우 이제 내용 지명을 보내거든요.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한테 우리 이런 개발자가 지금 최근에 너네 회사로 이직을 했는데 이러이러한 정보들이 비밀 정보에 이렇게 해당하고 이런 정보를 쓰지 마세요. 라고 하는데 B 회사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직한 거는 이 개발자를 가지고 온 건 맞는데 너네가 생각하는 영업 비밀을 사용할 목적으로 가져온 게 아니고 지금 봐라 다른 팀에 근무돼서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다. 라는 식으로 대응을 하다가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보직을 변경을 하죠. 그래서 원래 A 개발자가 하던 업무를 하는 식으로 보통 많이 하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실제로 하는 경우가 사실은 A 입장에서 정말 어려운 경우입니다. 대응하기.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바로 경쟁 팀에 딱 그 프로덕트를 생산하는 곳으로 갔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IR을 돌거나 박람회를 하면서 이제 그 B라는 경쟁사의 그 스테이터스가 계속 좀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그 경쟁사를 볼 때. 그때 이제 이 특정 장표가 A라는 회사에서 개발자가 만든 장표랑 비슷한데?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고소 들어가거든요. 영업비밀 침해를 고소 들어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텀이 길면 길수록 아니면 그런 식으로 좀 고울수록 사실은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퇴사하기 전에 어떻게 선제적으로 좀 막는 부분이 더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여기 적어놓은 건데 이제 뭐 보면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이제 뭐 투자를 할 때 뭐 VC나 투자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듀딜리전스를 하다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의외로 갖춰져 있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서 한 번쯤 우리가 다 하고 있나 이런 걸 좀 점검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일단은 회사에서 임직원을 뽑으면은 고용계약이나 뭐 임원 보수계약, 미임계약을 체결을 하시죠. 그리고 서류들마다 보면은 그 계약서 내에 영업비밀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한 조 정도 들어가 있는 계약서도 있고요. 아니면은 별도의 계약으로 영업비밀 관련된 보호계약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 경우에도 이 계약 기간,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근로하는 기간만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 우리 회사에서 계약 기간이 종료된 근로를 종료한 그 이후 특정 기간까지 영업비밀 보호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조금 이제 중요한 임직원 혹은 중요한 개발자다 하면은 이 경업금지 의무. 당연히 우리 회사 다니면서는 비슷한 일 못하는 거고 회사 이후에도 몇 년간 이제 관련된 유사 근무에서 할 수 없다라는 조항을 넣어놓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퇴직하기 전에 회사의 중요한 정보들을 삭제 파기하도록 하고 확인하고 퇴사자 확인서를 진구를 하죠. 근데 여기서의 실질적인 문제점은 제가 이제 A라는 회사에서 개발자로 있으면서 B로 기술을 가지고 나가고 싶어요. 그러면은 퇴사자 확인서에 사인을 할까요? 절대 안 하죠. 저는 근로기준법상 아무 때나 퇴사할 수 있고 그리고 그 B로 이직하면 되는 거고 저한테 불리한 액션을 취하기는 싫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퇴사할 때 보면 보통 이제 그걸 어느 정도 다 내부적으로는 인지를 하시더라고요. 아예 이제 뒤통수를 맞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조금 수상하다. 그리고 보니까 조직적으로 이제 팀 단위로 이동을 조금씩 하시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이게 수상하다. 그래서 그때 사실은 이제 대응을 하려고 하면은 그 이직하려는 자가 사인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람을 채용할 때 혹은 그런 일이 터지기 전에 이런 규정들을 다 만들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사실 입사할 때가 가장 좋죠. 협상력이 회사 입장에서 좋은 입사할 당시에 이런 경업금지 의무나 퇴사자 확인서에 준하는 내용들을 다 이제 입사 당시에 사인하게 만드는 방식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계신 분들은 이미 제재를 하고 계시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이걸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나아가서 내규, 이 보안 관련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책임자를 누구로 지정하고 여기에 대한 내규도 한번 이제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제일 중요하고요. 되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인 것 같지만 실제로 영업비밀이라는 게 외부에서 드러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 생각은 사실은 고소하면은 수사기관이 B라는 회사에 들어가서 압수수색하고 컴퓨터 다 까지 짓고 봐주길 원하죠. 하지만 그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거든요.
실제로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고소장을 봤더니 사실관계를 봤더니 이럴 만한 의심이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야지 이제 적극적으로 수사 절차에 임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물론 이제 그 정황 증거가 명확한 경우 뭐 예를 들어서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트북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포렌식을 했다. 근데 경쟁사와의 이메일 내용이 남아있거나 아니면은 그 장표를 계속 외부로 보내는 그 회사에 관련된 데이터를 외부로 보낸 기록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저희한테 유리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진짜 사실은 수사기관의 대응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2년 뒤에 경쟁사 입장에서 2, 3년 뒤에 출시를 했는데 그때 사실은 소스코드를 까볼 수 없는 경우도 많고 어떤 소스코드가 사용됐고 저희의 어떤 영업비밀이 갔는지까지 모호해지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 회사도 그걸 이용해서 계속 개발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느 영업비밀이 속해 있고 어디까지가 그 회사의 원래 A 회사 영업비밀이고 손해액을 어떻게 책정하고 이런 부분이 너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3번, 4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사전에 이게 필요하고 그리고 투자를 받으실 때도 이런 게 안 되어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경각심이 워낙 높기 때문에 요구를 하실 거예요. 투자자 입장에서 이 절차를 마련하고 중요 개발진들에 대해서는 중요한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경영금지 의무도 걸고 관련된 보안 레벨을 높여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실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경영금지 약정 같은 경우도 되게 많이 문제가 되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냥 이제 쭉 그 요점을 설명을 드리면은 경영금지 약정 회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체결하고 싶죠. 회사 퇴사한 다음에 죽을 때까지 우리 회사에서 했던 일 하지 마요 라고 하고 싶은데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인정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고 하면은 그거는 회사와 근로자의 관계를 봤을 때 근로자가 철저히 의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계약은 근로자에게 부당해 라고 하면서 특정 범위 내에서만 이 경영금지 약정을 이제 인정해 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영금지 약정을 체결할 때 어떤 식으로 조건을 걸고 체결할지가 사실은 되게 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물론 이제 회사의 뭐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가 경영금지 약정 걸어놓잖아요. 본인에 대해서. 그거랑은 좀 다른 얘기예요. 애석하게도 투자자가 대표이사 혹은 최대 주주에게 거는 경영금지 약정은 폭넓게 인정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랑은 무관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회사의 그냥 그 개발직으로 근무하는 그냥 그 일반 직원과 회사와의 어떤 경영금지 약정 임원도 해당할 수는 있고요. 왜냐면 임원도 좀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지는 결국은 이겁니다. 경영금지 의무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 전직금지 약정이나 경영금지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가장 큰 근거가 2가지인데 하나는 적절한 보상이 주어졌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퇴직 이후에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다른 법무법인에서 일할 수 없다라는 약정을 체결해 놓으면은 저는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법무법인 가서 하는 건데 그만큼 저는 무직일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상을 회사가 지급을 해줘라. 이게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래서 사실 계약 체결한 입장에서는 돈 주기 싫죠. 근데 그런 식으로 경영금지 약정을 만들어 놨다가 나중에 그 약정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실제로 보상액을 적어놓지는 않더라도 그 경영금지 약정에 여기에 따른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겠다라고 하고 퇴사했을 때 계속 돈을 어떻게 쏘는 거죠. 계좌를 아니까 쏘고 나중에 이 경영금지 유효하다라고 이제 회사가 주장해 볼 수 있는 그런 룸이 생기는 거고요. 만약에 그런 약정 없이 쏘면은 그냥 원인 없이 쏘는 거니까 아무리 저희가 돈을 쏴도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거는 나 왜 주는지 모르겠다 돌려주고 이게 뭐 보상이라고 주장을 해봤자 우리가 보상을 준다고 약정한 적이 서로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정당한 보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경영금지 약정에 관련된 보상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적어도 기재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2번째는 기간의 문제입니다. 저희가 보상을 충분히 준다고 하더라도 3년, 4년, 5년 이렇게는 보통 인정이 안 됩니다. 이게 판례마다 조금 다른데 보통은 한 6개월에서 제가 길게 잡아서 2년이라고 생각했는데 최근 추세가 또 점점 짧게 인정하고 있어가지고 6개월에서 1년 반? 이 정도 이제 보통 인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기간의 차이는 이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하는 자의 지위와 그 사람이 개발하고 몸담고 있는 회사의 특성 이 회사가 얼마나 기술 집약적인가. 그래서 이 사람이 옮기면 진짜 정말
경쟁사에게 이 기술의 유출 위험성이 큰가? 이런 거를 위주로 판단을 하고요. 사실 영업비밀을 제가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 예를 들어 고객사의 정보, 이런 것들도 충분히 영업비밀이 될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인정된 사례도 있고. 근데 그런 거를,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유튜브다. 그래서 채널을 운영하는 걸 주된 사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노하우를 알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경영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뭔가 이제 길게 부과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법원에서 인정할 가능성이 높진 않죠. 최대한 짧게 인정을 해주겠죠. 근데 뭐 특허가 많고 아니면 기술 개발직이고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뭐 하드웨어를 개발하고 이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넓게 인정을 해준다는 취지입니다. 영업직 같은 경우에도 짧게 인정이 되고, 그거는 그 상황에 맞게 이거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뭐 1년에서 2년 정도로 책정을 해놓을 필요는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너무 길게 해놨을 때에는 그 계약 자체가 다 무효가 돼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유의하셔가지고 그 기간이랑 보수 관련된 부분은 기재하실 게 좋습니다. 네, 실제로 그리고 이제 그렇게 전직금지 약정, 영업금지 약정이 위반이 됐을 때 저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없죠. 이미 이직을 해버렸으니까 하지 말라고 말해도 이미 이직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처분, 전직금지나 병역금지 가처분이라는 걸 신청할 수 있고요. 가처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가처분이라는 단어에 익숙하실 텐데 실제로 뭐 소송을 통해서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를 결정하기 이전에 워낙 너무 급하니까 네, 그 종업원의 지위를, 그러니까 B라는 회사의 종업원의 지위를 일단 멈춰주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회사에서 근무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소송을 끌고 가면 기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미 소송하는 사이에 영업비밀 다 유출되고 돈으로 받아봤자 그게 그렇게 좋지 않겠죠? 네, 그러니까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가처분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나아가서 간접강제라 그래가지고 실제로 가처분이 되더라도 그걸 이해 안 할 수는 있겠죠. 그냥 모르겠고 그냥 B에서 일할 거야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처분이 인용됐을 때 이제 그거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하루에 뭐 얼마 이런 식으로 계속 페널티가 발생하는 식으로 간접강제로 신청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처분을 먼저 걸어달라고 하는 경우가 당연히 되게 많은데 특히나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법원 입장에서는 이 B 회사에 이직한 근로자의 권리에 되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는 거잖아요. 사실 소송에 앞서서. 제가 인용해버리면은 이 사람은 B 회사에서 못 있는단 말이에요, 더 이상. 그렇기 때문에 사실 되게 신중하게 판단을 하고 이 가처분에서 기각이 됐다. 기각이 됐다는 말은 그러니까 가처분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을 해봤는데 이거 가처분까지는 해줄 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했다라고 하면은 본안 소송, 그러니까 실제로 법 소송에서 다툴 때 지락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가처분에 들어갈 때부터 관련된 증거 혹은 관련된 필요성에 관련 자료를 충분히 모아서 신청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예. 일단 이런 조치 정도를 일단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하면은 내부적으로 이제 인력에 대한 기술 탈취 행위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근로자와 영업비밀 관련된 준수계약, 영업금지 계약을 체결하는 게 일단 필수적이고요. 영업금지 계약 같은 경우는 영업비밀은 정확히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당경쟁 방지법의 영업비밀 정확히랑 다르게 우리가 이걸 영업비밀이라고 할게 하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권리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회사마다 특성적인 수준을 하시면 되시고 경업금지 약정은 기간이랑 보상액 정도는 꼭 명시하셔야 된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그리고 서류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영업비밀 준수 의무를 부과한 다음에 계속 체크를 하시는 거죠. 그 체크가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끔 하는 건 아니고 특정 그 권한을 가질 필요가 있는 자들만 접근하도록 하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스크리닝을 하거나 최소한 업무용 노트북을 쓰도록 해서 그 노트북은 나중에 회사 입장에서 여차한 경우에 회수를 해서 포렌식을 돌릴 수 있도록 그런 식의 조치들을 해놔야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실제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액션이 훨씬 많아진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례는 이제 부당 경쟁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이제 뭐 기술,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 이제 보통 기술, 뛰어난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시는 회사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기존에 자본력이 있는 큰 기업들에서는 그런 아이디어가 고프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이랑 협업을 하시는 경우가 왕왕 있죠. 그러다 보면 사실은 이 법상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시장 경제에서 자체가 완벽한 갑을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리인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갑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경우가 되게 빈번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회의를 하는데 우리가 뭐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이런 내용을 좀 보고 싶다거나 아니면 이런 걸 파악을 위해서 특정 자료를 달라거나 라고 할 때 고민들이 이제 보통 되게 많으신 상황이세요. 그리고 이제 또 협업을 하다가 협업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어느 시점에 보니까 협업이랑 무관하게 그 대기업에서 비슷한 걸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고민을 많이 하시죠. 네, 그런 경우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저희가 여태까지는 영업비밀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했잖아요. 이제 그 영업비밀 말고도 이제 부당경쟁 행위라고 해서 우리 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 수 있냐면은 제가 아까 부당경쟁 방지법이랑 영업 NDA라는 두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저희는 근로자나 하청업체들이랑은 계약도 저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만 대기업이랑은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계약을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오히려 법의 보호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이 부당경쟁 행위로 인정이 될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계약을 약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대기업 죄송한데 이거는 위반할 수 있고 라고 하면서 만만하게 하지 않도록 권할 수 있는지가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라 이것도 살펴보실 필요는 있고요. 사실은 조금 이거는 좀 법률적인 부분이 많아서 하나하나 상세히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위주로만 파악을 해도 이제 충분하실 것 같아서 그런 위주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중소기업에게 스타트업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계속 법이 개정되고 있어서 이 부당경쟁 행위라는 것도 점점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새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디어 탈취 행위죠. 보시면은 한번 이걸 읽어볼게요. 중요하니까. 사업 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 교섭 또는 거래 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 목적에 위반해서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저희가 여태까지 말한 게 어느 정도 들어가 있죠. 거래 교섭 실제로 계약 체결을 하지 않아도 그 전에 미팅을 통해서 우리 아이디어, 그러니까 아이디어라고 되어 있죠. 영업상의 아이디어. 꼭 영업비밀로 명백히 인정이 되거나 아니면 등록된 어떤 권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이디어만으로도 보호할 수 있게 조금 포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필요한 부분들은 실제로 우리 아이디어 설치행위를 인정이 받으려고 하면은 그 기록을 일단 저희가 아카이빙 해놓는 게 필요하겠죠. 네, 당연히 뭐 이건 또 당연한 얘기지만 저희가 관련된 내용을 이메일로 보낼 때에는 영업비밀 NDA를 체결하자고 말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니까 이메일 서론이나 그 자료에 영업비밀에 해당합니다를 일단 적시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급적 필요한 정보는 상대방이 인카메라, 그러니까는 자료를 받아보는 게 아니라 예민한 정보들은 만나서 그냥 화면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되 거기서 아이디어 얻을 수도 있으니까 관련된 회의가 있었고 실제로 이 자료를 상대방에게 보여줬다 육안으로에 대한 어떤 증거도 필요하고요. 네, 그 정도를 가지고 계시면은 실제로 물론 이제 상대방이 영업상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이용했냐 여기에 대한 입증은 또 별개지만 그 이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떠나서 그 앞부분은 통상적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요 이제 아이디어 탈취행위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액션을 취하는 게 일단 일반적이다 라고 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특허청에서 제가 말씀드린 어떤 그런 제한 이전, 제한 과정, 계약 체결, 상호 대응 과정에서 이제 준수해야 될 부분들을 나열한 부분이라 이거는 그냥 뭐 또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건데 실제로 이 중에 내가 협업을 하면서 얼마나 이행을 하고 있지라고 체크를 해보시면은 의외로 많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영업비밀을 부당경쟁방지법상 살펴봤잖아요. 그거는 법상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NDA를 체결할 때는 영업비밀을 저희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영업비밀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영업비밀을 제공하는 자료 중에 컨피덴셜이라고 쓴 자료만 영업비밀로 인정을 할게 라고 해버릴 수도 있고 엄청 더 포괄적으로 이 NDA의 계약 체결 사실까지 영업비밀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대기업이랑 얘기를 할 때 뭐가 더 유리할 거냐 는 이제 혹시 여기는 지금 이렇게 여쭤보기가 되게 어려운데 사람 많이 안 계셔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영업 비밀을 되게 제한적으로 딱 정해서 계약을 체결해야 대기업과의 계약에서 스타트업이 유리할까요? 보통은 이제 아니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넓게 해야 내 정보를 되게 더 포괄적으로 영업 비밀로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맞는 얘기이기도 하고 틀린 얘기이기도 한데 그 자료가 결국은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도 항상 모두 영업 비밀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영업 비밀로 할 때 내가 제공하는 자료의 100%가 영업 비밀로 하는 경우는 없고 상대방이 대기업에서 그런 계약서를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영업 비밀로 이 부정경쟁 방지법상 영업 비밀로 인정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여기 법에서 영업 비밀 개념을 가지고 와서 경제적 가치가 있고 영업 비밀로서 관리되고 이런 경우를 넣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나중에 이거 영업 비밀이야 너네 영업 비밀 쓰면 안 돼 라고 했을 때 오히려 조금 걸리는 부분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범위를 딱 스트릭트하게 정해서 사실은 딱 그 프로젝트로 들어갈 때 영업 비밀을 정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또 저희 입장에서는 한 가지 또 실무적으로 좋은 게 좀 더 경각심을 가지게 돼서 보낸 자료 하나하나마다 영업비밀로 표시를 한다거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본 사례 중에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또 관리를 잘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예. 이거는 보도 자료인데,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 설치행위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게 약간 새드 스토리인데, 그래서 이제 어떤 업체가 위생물 관련된 업체였는데, 현대자동차랑 얘기를 하다가, 현대자동차가 경북대학교라는 데랑 이 관련된 내용을 특허로 이제 그냥 출원해서 등록을 해버린 거예요. 이 스타트업의 동의 없이. 스타트업도 이 특허를 출원하고 싶었는데, 그냥 기술 이제 개발 중이어서 아직 특허 출원은 안 하고 얘기를 한 거죠. 협업 과정에서. 그래가지고, 특허 출원이 됐네? 공개가 됐네? 라고 이제 스타트업이 인지를 해서, 이거 너네 이거 아이디어 탈취 도용행위야. 라고 이제 문제를 제기한 케이스인데, 실제로 그래서 특허청에서 시정공고 살펴볼 텐데, 그래서 이거 현대자동차한테 이거 하지 마. 이러지 마. 라고 이제 권고하는 시정공고가 이루어졌고, 당연히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걸렸죠. 근데 이제 이거는 실제로 이제 아이디어 탈취행위로 인정이 되진 않아가지고 실제로 손해배상에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권고만 있었던 사례고 근데 또 웃긴 게 나중에 이 특허 관련해서는 또 소송을 또 걸었어요. 이 스타트업 입장에서 이거 무권리자의 특허 출원, 그러니까 특허 출원도 이제 권한이 없는 자가 출원을 하면은 무효가 되는 어떤 법리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특허 등록 무효야 라고 소송을 걸어서 실제로 이 특허도 등록 무효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대체 승자는 누군가 라고 하면은 제3자죠. 이 기술이 특허로 등록되지 않은 기술이니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런 경우에는 서로에게 새드한 결과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예가 있어서 실제로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얻는 교훈은 서로 등록될 수 있는 것들은 미리미리 일단 출원 절차는 필요한 거는 처음 말씀드린 대로 그건 당연히 맞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게 실제로 시정공고가 어떤 법적인 의무나 효력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애석하게도 저희가 살펴본 이 아이디어 탈취행위는 형사처벌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무서운 게 크게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컴플라이언스적 리스크가 크지가 않은 거죠. 기업 입장에서 이걸 위반했을 때. 그러니까는 사전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 결국은 이제 그게 핵심이고 당연한 얘기인데 계속 반복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이제 가장 여태까지는 화두였고요. 그리고 되게 최근에 법 개정이 되게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살펴볼 텐데, 이건 이제 4월 20일에 이제 시행이 된 어떤 데이터 부정 사용 관련된 어떤 내용이고요.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 산업진흥법도 실제로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원래는 데이터라는 거를 데이터 베이스에 대한 권리만 저작권적으로 인정을 해줘 왔는데요. 이 데이터는 점점 중요해지고 있죠. 특히나 이제 딥러닝 이런 기술들이 활용이 되면서 DB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고 경제적 가치도 커지고 있고 이 DB를 이용해서 자금도 이제 조달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데이터 산업법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를 부정 사용하는 행위를 하나의 특별한 부정 경쟁 행위로 만들자라는 논의가 있었고 그래서 그런 거 실제로 인정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이게 아직 시행된 지 채 2달이 안 돼서 이게 유의미한 사례가 있는 건 아닌데 통상적으로 읽어보시면은 이 데이터인데 전자적 방법으로 상당량 축적 관리되고 있고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지 않냐는 기술상 영업상의 정보라고 해서 이게 영업비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고 오히려 공개되어 있는 DB들
임대 가치가 있는 DB들에 대한 보호 조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읽어보시면은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준하는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 내용이 하나 신설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인적 식별 표시 무단 사용 행위입니다. 4월 20일로 되어 있는데 이게 6월 8일이고요. 사실 이건 진짜 이제 시행된 지 한 달도 안 된 이타목인데, 이건 읽어보면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 타인은 당연히 이제 법인도 들어갑니다.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또 하나로 보호하고 있어요. 이것도 되게 유의미한 내용인데, 왜 그러냐고 하면은 상표, 이렇게 등록된 권리가 아니고서는 이제 해외에서 소위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하는 나의 어떤 브랜드의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가 사실은 많이 없었고, 초상권을 헌법상 어떻게 보장을 해야 되냐, 민사상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를 해도 얼마나 유의미하게 할 수 있냐, 이런 얘기들이 되게 무용하게 많이 이루어졌는데, 실제로 이제 이 내용이 들어가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해외 퍼블리시티권처럼 특정 유명 브랜드인데 상표로 등록되지 아니한 기존의 법에 보호하고 있지 못한 그런 것들을 보호해주겠다라는 취지라서, 이것도 이제 당연히 이제 시행된 지 한 달도 안 됐으니까 케이스가 있는 건 아닌데, 해외 사례를 참고해서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하더라도 저희의 브랜드도 보호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성과도용행인데, 요거는 원래 있는 내용이에요. 계속 이제 중간에 들어가면서 밀렸죠. 항상 마지막에 있는 조항이고, 마지막에 있는 이유는 보충적 규정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 열거한 것들 말고 그 밖에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사용했을 때 이제 이거를 하고, 실제로 이걸로 인정이 되게 많이 돼요. 되게 DB 업계에서 또 유명한 어떤 케이스 중에 하나가 이제 숙박업체들 간에 데이터를 긁어와서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었죠. 데이터 크롤링으로 뭔가 그 숙박 예약 정보들을 가지고 왔을 때, 그 정보를 사용했을 때 이거를 형사 고소랑 민사 양쪽으로 진행을 했는데, 형과도용행 같은 경우에는 형사 관련된 부분은 인정이 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성과도용 행위를 되게 광범위하게 사실은 써왔어요. 근데 성과도용 행위 같은 경우에는 안 좋은 게 뭐냐면은 뒤에 보시겠지만 제가 형사처벌 규정은 없다고 말해놨잖아요. 근데 민사 말고도 사실은 이 회사를 압박하려면은 법상 뭔가 필요한 조치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아까 말한 시정 공고 거든요. 부정행위 등의 조사랑 시정 공고라고 해서, 실제로 부정경제 행위가 이슈가 있을 때는 특허청에서 그 회사를 조사하고 거기에 따른 시정 공고를 하고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놓기 때문에 사실 회사 입장에서도 이러면 되게 골치 아픕니다. 근데 빨간색으로 보시면은 파목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 밑에 시정 공고도 파목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고, 파목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성과도용 행위거든요. 그래서 이 보충적인 규정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마지막 어떤 보루처럼 다른 거 다 해당 안 되고, 이걸로라도 너네 권리 위반했으니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 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부정경쟁 행위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파목이 아니었으면 싶죠. 그래서 이 앞에에 해당되는 거를 사실은 목표로 실제로 업무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기존에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아이디어 탈취 행위 관련한 내용이 가장 핫했고, 실제로 기업이랑 얘기하면서는 저희가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대기업이랑 이제 관련된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는 계속 이 조항이 계속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여기에 따른 보호 방안을 갖추실 필요는 있고요. 제가 이제 새롭게 얘기해드리는 거는 혹시나 데이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 부정 사용 관련된 조항으로 우리의 DB도 하나 더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 라는 부분이랑요, 예전에도 말씀드린 성과도용 행위로도 보호할 수 있었지만 조금 더 명목적인 규정이 생겼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하나 상표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표법상 어떤 권리, 의무, 위반을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조금 더 법상 주장할 수 있는 룸이 생겼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은 그걸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손해액의 추정도 아까 영업비밀도 제가 살펴봤죠. 네, 영업비밀 침해 말고도 보면은 참호이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가 살펴본 아이디어 탈취 행위에도 손해액 인정금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인정하는 규정이 있고요.
벌칙 규정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아쉽게도 수행관계 행위 중에서도 오늘 살펴본 카목의 일부, 파목은 다 처벌이 되지 않아가지고 실제로 형사처벌 조항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선제적 대응이 더 필요하다. 로 그냥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어떤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업을 이제 어느 정도 기술을 다 개발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기술을 상용화하는 과정에서 좀 이런 부분들이 좀 도움이 돼서 보호하는 형태로 계속 사업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네네. 네, 이제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네,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IT 개발하는 업체인데, 보통 이제 저보다 좀 큰 이제 어떤 기업이나 기관들의 이제 어떤 농협 의뢰를 받고 서울에 있는 이거 개발 API 개발해서 주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거 산출물이 다 나왔을 때 그 기관하고 이제 저희가 뭐 각각의 이제 어떤 계약 관계에 의해서 보통은 이제 지적재산권을 뭐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조항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의리지만 어쨌든 그런 권리를 이제 확인하고 저희가 이제 서명해서 이제 그냥 프로젝트가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뭐 개발했던 어떤 API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갑에 이제 권한으로 다 가는 건 뭐 간다고 하더라도 그 갑이 이제 자기네 어떤 지위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좀 생각할 때 저희 경쟁업체라고 생각하는 그런 업체에 그거를 또 제공해서 좀 더 뭐 다른 기능을 같이 쓰게 한다든지 또 다른 어떤 기능을 개발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계약 같은 거 맺힐 때 지적재산권 뭐 이렇게 제공하는 건 좋은데 거기에 뭐 어떤 영업비밀 경제 이런 것들을 조항을 넣어서 답이 쓰는 건 상관없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 경쟁업체가 사용했을 때 우리가 저희의 어떤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해서, 계약서에 그런 걸 담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강의해 주신 걸 봤을 때는 부정경쟁 방지법 내 영업비밀 뭐 이런 거에 또 해당 사항이 또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경쟁업체에 저희가 개발한 어떤 API나 뭐 그런 것들이 전달이 좀 덜 되게 하는 방법이 좀 있나 싶어서 한번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네. 사실 되게 빈번하게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보통 소프트웨어 같은 걸 공급해주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그 일을 맡기는 입장에서는 그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본인의 소유로 하는 목적으로 이제 계약을 체결하는 거니까요. 관련된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이 귀속이 되도록 되어 있고 발주자에게, 발주자 입장에서는 그 계약 관계에 따르면은 사용은 제한 없이 할 수 있으니까 사실은 저희가 경쟁 업체랑 협업을 하더라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고 그게 법에 위반되지도 않는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고려해볼 부분들은 예를 들어 계약서에서 저희가 이 결과물, 이 프로덕트는 소프트가 들어있는 경우 소프트 다 이제 제공해야 된다면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기속되는 거는 맞는데 이 개발 저희 영역 이전에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권리는 그래서 저희의 소유로 명확하게 좀 그 계약서에 명시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희가 이제 어떤 A라는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그 소프트웨어에 도입을 해서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는데 이 자체는 발주자께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알고리즘까지 제공해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명확하게 좀 정하는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 알고리즘을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모체에서 알고리즘을 이 발주자가 경쟁업체랑 사용을 했다. 라고 했을 때는 우리 계약상 이걸 너네한테 권리를 준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주장해볼 여지는 이제 발생을 할 거고요. 물론 이제 그걸 위해서라면은 이제 저희 발주자랑 경쟁업체 간에 어떤 식의 그 서비스
기술 제공이 이루어졌는지까지 봐야 되는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가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식으로 일단 법리적으로는 좀 대비를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부정경쟁 관측법이나 영업비밀법 이런 거를 달지 않아도 상관없나요? 네. 그러니까 이 법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법의 어떤 가치는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도 그냥 유효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내용을 담을 수가 없는 경우에도 나중에 우리가 부정경쟁관측법상 어떤 위반이야 라고 주장할 수 있어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실제 그냥 게재해서 담아가지고 그냥 그 갑에게 좀 주의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가치적인 효과 그런 거를 해볼 수 있겠네요. 네, 해볼 수는 있지만 사실 실무적으로는 이게 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적기보다는 그 룸이 있으면 다른 식의 어떤 협상을, 유의미한 협상을 하는 게 사실은 조금 더 저희한테 유효할 수도 있겠죠. 괜히 선언적인 거를 굳이 적을 필요는 없잖아요. 나중에 안 적어도 저희는 그걸 주장할 수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무지식재산권 관련된 우리의 권리를 명확히 한다거나 혹은 이제 뭐 특허로 가게 되면 개량 발명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룸을 확보해주는 그런 식의 형태 혹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제공하는 뭐 원래 우리 거 영업비밀을 좀 목록화해서 특정한다거나 나중에 우리가 이 영업비밀은 원래 우리 거고 너네한테 준 건 아니야 하고 증명을 쉽게 한다거나 그런 식의 방법을 좀 더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은 경쟁업체에 뭔가 내용 증명을 보내서 너네가 이거 갑에 기반하고 뭔가 계약을 맺어서 쓰는 거다 이렇게 물어볼 수 물어볼 수는 있지만 내용 증명이 어떤 효력이 있는 건 아니라서 무시하겠죠. 그 경업 금지 관련돼 가지고 퇴직 처리를 계속 미루는 거예요. 조금 최대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그 기간 안에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거라든가 자료 취합할 수 있는 것 등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나? 대부분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그렇긴 한데 이 퇴직 처리를 미룬다는 게 원칙적으로는 사실은 불가능하긴 하거든요. 제가 근로자면은 제가 나 퇴사할래 이 날짜 정해서 퇴사해버리면 그냥 퇴사하는 거거든요.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이거를 계속 막을 수는 없는 부분이고 실무적으로 이제 기다려봐 이런 것 좀 개선해 줄게 라고 하면서 뭐 기간을 확보하면서 뭔가 자료를 취합해 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퇴직 처리가 안 되는데 거기서 일사 처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퇴직 처리를 하는 거랑 그냥 근로기준법상 그 회사에 퇴직을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퇴직이 되는 거랑은 또 다른 얘기라 얘기죠. 근데 그 후자가 사실은 맞죠. 그러니까 저는 퇴사하고 법상 퇴사하고 다른 데로 이직을 하는 거가 되는 거죠. 그걸 이제 그 전 직장에서는 퇴사 안 했어라고 주장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그 근로자가 법에 따른 퇴직 절차를 적법하게 밟았으면은 그거는 퇴직으로 인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아까 BJC 관련돼 가지고 특허 관련돼 가지고 그러니까 벙뜬 거잖아요. 소위 말하면 실질적으로 특허를 등록할 수 없는 현대자동차하고 이제 대학교가 됐으니까 근데 그게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BJC가 그걸 특허를 다시 등록을 하려고 해도 뭐라 그럴까요? 최초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 관련돼 가지고 특허는 등록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오늘은 특허 얘기를 한 건 아니라서 디테일하게 얘기는 안 했지만 그럴 때를 위한 그러니까 무권리자가 특허 출원을 했을 때 진정 관리자가 특허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있는데 항상 갖는 거는 아니고 이 케이스는 그게 적용이 안 돼서 BJC가 특허 등록을 못했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업비밀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영업비밀이 탈취돼서 법상 싸우게 되면 일단은 공표가 되는 거잖아요. 영업비밀 관련돼 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소가 들어가서 이렇게 진행이 돼버리면 이게 이제 공지 아닌 공지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렇게 볼 수 없나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학술지에 게재하거나 이런 거는 공지로 보긴 하는데 소송이나 뭐 고소를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 자체를 공개로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 생각으로는 더 이상 이거는 비밀로서의 이제 성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뭐 그러니까 영업비밀이라는 게 뭐 원칙적으로 영원하지 않다라고 봐서 만약에 이제 이게 알려져 있다라고 해서 이제 비밀의 어떤 비밀 관리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영업비밀을
체계를 만들기 위한 어떤 그 노력의 기간 정도를 보상 기간으로 이제 뭐 이렇게 만약에 승소를 한다라고 하면 그 정도까지만 보상을 해준다라고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잘못된 건가? 제가 사실 질문의 취지가 정확히 이해가 잘 안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보상액 관련된 아니, 기간이요, 기간. 보호 기간. 영업 비밀의 보호 기간. 만약에 소가 들어가서, 예. 이 영업 비밀에 관련된 소가 들어가서 다툼이 있을 거잖아요. 예. 그럼 더 이상 이제 비밀로서의 그 어떤 성격은 없어지기 때문에 소멸된다라고 봐서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영업 비밀을, 그러니까 우리 영업 비밀은 이거야라고 소송 상대방에게 얘기를 디테일하게 하지 않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정 알고리즘 소스 코드가 영업 비밀이면 소스 코드를 상대방에게 제시하면서 이게 우리 영업 비밀이야 라고 하지는 않고, 이제 상대방이 볼 수 없는 방법으로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고 법원에 얘기를 하고, 법원에서는 그런 별도의 뭐 감정기관이 내는 걸 통해서 그 기간만 볼 수 있도록 한다거나, 사실은 이거는 특허 관련된 소송이 훨씬 이슈가 많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특허 침해다, 우리나라는 디스커버리 제도가 없기 때문에 뭐 하면은 뭐 우리 영업 비밀을 못 준다, 인카메라 제도로 뭐 현장에 와서 이것만 보여준다, 아니면 이것만 보여준다, 이게 이제 보통 문제가 많이 되고, 영업 비밀이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영업 비밀 침해를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민사소송에서 다 공개하는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수사기관은 당연히 공개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도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비밀 관리성이나 이런 측면이 훼손되지는 않습니다. 질문 더 있으신가요? 저도 하나 질문이 예. 있어가지고, 그 오픈 이노베이션 좀 실무를 하고 있어서 대기업들이랑 스타트업들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스타트업 분들이 항상 좀 궁금해 하시는 게, 선정이 되어도, 이게 아까 여기 나왔었던 것처럼 거래 교섭 과정에서 어디까지 본인들의 솔루션을 좀 어필을 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뭐 실제 선정이 되어서 이제 POC 선정 대상이다 라고 해가지고 하면 보통 NDA 체결하고 이제 POC를 뭐 몇 달간 진행하기도 하는데, 그 NDA를 체결하면 그래도 좀 어떤 보호 조치가 생기는 것 같은데, 그 전에 최초의 그 거래 교섭부터 그 NDA 체결 전까지 좀 되게 불안해 하시는 대표님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저는 일단은 제가 실무자로서 말할 수 있는 부분, 정말 키 솔루션의 가장 조금 영업 비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홀딩 하시고, 그 외적인 부분으로 최대한 어필을 해달라. 이 정도로 좀 얘기하는 편인데, 이게 최선인지, 아니면 어떻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죠. 법상 이제 계약을 체결 안 해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저희가. 나중에 사실은 NDA 체결 전까지 법상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고민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 중간에 잠깐 나왔듯이 그냥 최소한으로 제공하면서도 그 내용마저 뭐 이메일에 그냥 선언해 버리는 거죠. 이거 영업 비밀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굳이 상대방에게 NDA에 따른 영업 비밀 보호 의무, 비밀 유지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부정행위 방지법상의 추후에 그 아이디어 탈취행위야, 영업 비밀에 해당해 라는 식으로 주장할 수 있는 여지들을 만들어 놓는 그런 액션들을 취할 필요는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 과정에서 주로 문제되는 게 아까 말한 그 아이디어 탈취행위일 거라서 우리의 제공한 이야기인 거를 명확히 해놓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예를 들어서 10 중에 한 3만 말했고 나머지 7은 우리의 대기업 아이디어로 채워놨어 라고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우리가 1부터 10까지 다 준 게 맞아 라는 식의 어떤 명확한 어떤 이메일 교신 과정에서라도 정리는 해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미덕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발표를 할 때도 뭐 녹취를 하거나 하는 것도. 네, 녹취를 할 수 있으면 사실 하는 게 제일 좋기는 하고요. 네. 네, 근데 너무 실무적인 얘기기는 한데, 네.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저희 나중에 문제에서 오면은 물어보는 게 혹시 녹취하신 거 있으세요? 라고 이제 보통 여쭤보긴 하거든요. 그래서 녹취할 수 있으면은 좋기는 한데, 예, 이게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녹취할 땐 당연히 상대방의 동의로.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응하지 응하지 하지 말라고 할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 그럼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